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병 알아볼까요? 예, 그 비뇨의학과에 오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소변을 보는, 즉 배뇨장애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소변을 참기 힘들다던가 혹은 소변을 보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소변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소변 장애인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부터 좀 질문 드릴까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 배뇨장애라는 부분으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변을 보는 부분, 즉 양뇨, 간헐료, 후중감 및 잔뇨감, 그리고 지연뇨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참는 부분이 불편하신 부분은 빈뇨, 절박뇨, 또 야간뇨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혈뇨 또는 단백뇨, 아니면 다른 소변 검사에서 이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든지 요실금 다 소변 장애에 속하는 겁니까? 예, 전반적인 배뇨 부분에 대한 불편감은 이러한 소변 장애의 여러 종류 중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혹은 성별로 나눠서 소변 장애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아의 경우 귀두 포피염, 방광 요관 역류, 요로 감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남성은 급성 요도염 또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신경인성 방광, 아니면 결석 및 기타 해부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방광염, 신우신염, 요실금, 신경인성 방광 및 여성 요도 증후군, 결석 및 기타 해부학적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렸을 때도 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야뇨증 같은 증상이 좀 겪잖아요. 네. 근데 보통 나이가 어리면 이제 저절로 좋아질 거야,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방치하기도 하는데 이게 소화기라고 해도 적절한 어떤 비뇨기과 치료가 행해지는 게 좋습니까? 예, 만일 아이들이 이러한 야뇨증이나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대변이나 소변 가리기 증상은 만 나이로 5세 이전에는 모두 완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심한 야뇨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먼저 염증 등의 원인 및 심리적 원인 등을 상담 후 대기요법을 권유받을 경우 조금 기다리든지, 아니면 원인적인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일단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성별에 따라서 또 생길 수 있는 소변 장애 알려주셨는데 성별로 나눠서 봤을 때 각각 어떤 질환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성별의 차이 또는 나이에 따라 질환의 종류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여성분의 경우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급성 방광염 및 요도염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40세 이후의 여성분들은 방광의 기능장애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젊은 남성의 경우엔 요도염 또는 40세 이후에는 전립선염 및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관련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은 방광염,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 관련된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따른 질환의 빈도로 구분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러한 방광염에 의한 자극 증상을, 남성의 경우 전립선염 및 비대증, 이러한 전립선 자극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내원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급성 방광염의 경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 이유는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짧고 장내 세균이 요도구에 인접한 회음부 및 질 입구에 쉽게 집락화하게 됩니다. 또한 성생활 및 요도 자극, 임신 등이 원인이 되어 네. 이러한 세균이 용이하게 상행성으로 방광에 침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관인 이러한 전립선이 요도에서 오는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립선 부위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렇게 성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군요. 근데 여성은 이제 급성 방광염 많이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급성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만성화돼서 만성 방광염이 되기도 합니까? 일단 급성과 만성 방광염을 구분하는 기준은 네. 유병 기관 및 불편감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만일 치료를 받지 않거나 혹은 불충분하게 치료를 받은 급성 방광염의 경우 만성 방광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만성 방광염의 경우 해부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초기 방광염 치료 후 증상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대표적인 소변 장애가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여성에게는 방광염, 남성에게는 전립선 질환들 위주로 좀 나타나는 만큼 이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원인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러한 염증에 의한 자극 증상은 즉 소변 내에 염증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방광의 요도 등의 자극에 의해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 염증이나 비대증의 경우 크기나 염증에 의한 방광 경부의 자극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이 아닌 방광의 기능 이상의 경우에는 만성적 배뇨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 방광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이러한 원인균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세균 자체의 독성 및 개인의 세균에 대한 저항성 및 요로의 해부학적 기능 및 기능적인 상태 등에 따라 같은 균과 환경이라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원인도 일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원인 이렇게 살펴봤고요. 증상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과 전립선염으로 인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인 이러한 배뇨장애 증상은 대표적으로 배뇨 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요 자극 증상으로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혹은 배뇨 이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이른바 절방뇨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증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면 대부분은 치료를 바로 받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수롭게 생각 안 하시고 또 나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여성이 방광염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된 방광염의 경우 이러한 방광 내의 염증이 신장 쪽으로 올라가는 이른바 상행성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중 여성이 방광염에 걸렸을 경우 만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태아의 압박으로 인한 상행성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방광의 해부학적 방어 기전의 약화를 동반한 기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상부요로 즉 신장 및 요관의 염증 및 결석의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방광염 염증이 치료되지 않아서 신우신염 같은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광염 치료를 미루시다가 이러한 요 염증이 상부 요관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네.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이 방광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신장 및 요관의 염증이나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제때 또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남성의 경우 이러한 전립선 염증이 부고환 또는 고환 염증으로 진행되어 네. 통증이나 불편감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치료를 초기에 받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렵고 복잡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도 힘들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전립선 관련 불편감은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는 부분보다 이러한 배뇨 불편감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뇨기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법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변 장애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감염에 의한 이러한 증상은 약물 처방으로 해결됩니다. 네. 최근에는 다양한 진단검사 과적인 방법이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원인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균을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본적인 치료법이 약물 처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는 겁니까? 염증에 의한 부분이라면 약물 치료로 큰 문제 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 및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꾸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남성 및 여성 모두 방광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증상일 경우 약물 및 행동치료, 필요시 방광 내 약물 주입술 등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혹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만일 결석 등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한 전립선 크기의 비대로 인한 경우 수술적인 치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광 기능 이상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치료 및 바이오 피드백, 즉 생체 되먹임 치료 등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뇨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또한 중년 여성들에게 생길 수 있는 요실금 증상으로 인한 배뇨 증상일 경우 요실금의 수술적인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이오 피드백 치료 그리고 생체 되먹임 치료 이거는 같은 치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치료입니까? 예. 요즘에 여성들의 이러한 배뇨장애 증상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최근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방광 하부를 지지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의 약화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 피드백, 즉 생체 되먹임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이러한 골반 괄약근의 수축과 이완을 훈련하시면서 이러한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치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뇨의학과에서 이러한 골반 기저근 치료를 여성 요실금 또는 배변 장애의 치료적인 부분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혹시 치료 중간에 혹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 환자가 기억하고 좀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떤 증상이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시면 처방받은 약을 중간에 끊거나 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즉 염증의 정도 및 감도 등을 검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충분한 약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도한 음주 및 피로한 활동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음주 및 흡연 등의 조절 또는 식습관 교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광의 기능 이상의 경우 회복하는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료가 끝났다고 정말 끝이 아니고 관리의 시작인 것 같으니까요. 꾸준히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재발 때문입니다. 재발 가능성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광염 같은 경우는 재발이 정말 잦은 질환으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소변장애도 재발이 좀 잦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러한 소변 장애는 흔히 말하는 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이나 악화를 반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증상의 완화랑 또는 증상의 유지를 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소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법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배뇨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시작될 때 가급적 이른 시간에 내원하시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이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적절한 수분 섭취와 면역력 증가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 등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소변을 참거나 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배뇨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방광이나 다른 배뇨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변장애 질문을 쭉 드렸는데 사실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소변장애 증상이 있어도 이 비뇨의학과를 찾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데요.
뭐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당연히 여성이라도 이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배뇨 증상이 산부인과적인 증상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자궁 및 질 또는 난소 등 생殖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비뇨기과적인 부분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홍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뇨기과는 남성들만 오는 과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변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뇨학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요로 감염의 하나인 신우신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에게 요로 결석이 있다면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신우신염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신우신염은 급성 신우신염이라고 부르며 여름철 소변량 감소를 원인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신우신염인데요.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신우신염이 요로 감염의 한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요로 감염의 경우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 등 요로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 감염 중 신우신염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요로 감염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신우신염인 겁니까? 아무래도 가장 흔한 질환은 여성의 경우 방광염 등 급성 염증성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염증이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 염증 반응인 신우신염 등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신우신염이 급성 신우신염으로 흔히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렇게 급성으로 발생합니까? 네, 대부분 신우신염은 갑작스럽게 발병합니다. 다만 요로계의 해부학적 이상 및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신우신염의 경우 만성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대부분 급성으로 발생하지만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만성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대부분 만성 신우신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성 신우신염이 만성적인 과정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만성 신우신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로계의 해부학적 이상 및 전신 상태 등이 안 좋은 경우 이러한 만성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치료받지 않은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 지속적인 염증이 만성 과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 주 발생 연령대와 성별도 좀 알려주실까요? 일반적인 요로 감염의 경우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여성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다만 학령기 전보다 학동기 및 가임기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경우에는 그 발생 빈도가 조금 감소하긴 하지만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우신염의 경우 가임기,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 환자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기에도 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소아에게도 방광의 소변이 상부 요관, 즉 신장 및 요관 등으로 염증이 진행되는 원인인 방광 요관 역류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생 원인도 좀 짚어주십시오. 신우신염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러한 정상적으로는 요로계는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감염의 경로는 주로 상행성, 즉 외부에서 방광으로, 방광에서 신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에도 혈행성, 림프성 전파 또는 인접 장기로부터의 직행성 전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신장 주위에 농양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혈행성으로 원인이 되는
포도당 구근 등에 의한 신우신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감염 경로가 꽤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염증이 원인이 되는 상행성 감염, 즉 요도 입구부터 원인균이 위쪽으로 진행되는 방광염 및 요도염 등에 대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방광염이 정말 흔한 배뇨 질환인데 그러면 그 방광에 염증이 낫지 않고 이게 신장으로 옮겨가서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 방광염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배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만일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없고 효율적으로 방광염의 치료가 되는 경우 신우신염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방광 내 결석 혹은 해부학적 이상 등이 동반했을 경우 이로 인한 상행성 감염의 확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이 신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요로 결석의 경우 만일 이러한 요로계에 결석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소변이 정체되는 기간이 길어 이로 인해 신장 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 옆구리 통증 및 발열 등을 동반한 신우신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결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바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만일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석이 발견되는 경우 자연적인 배출을 유발하는 약을 투약하거나 혹은 시술이 아닌 체외 충격파 세석술 등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석의 크기가 클 경우 결석의 제거보다 염증성 소견을 안정시킨 다음 결석을 배출하는 다른 시술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처치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우신염 발생 원인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이를 토대로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 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로결석이 재발하는 경우 또는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나 예후 등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요로결석이 재발한 분들, 또 고령의 노인분들께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리고 신우신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러한 신우신염의 경우 일반적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고열 또는 오한, 측복부의 지속적인 통증, 방광 자극 증상, 즉 빈뇨, 야간 빈뇨, 절박뇨 등 배뇨곤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 무력감이나 발한 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오심이나 구토 등의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의 경우에는 주로 발열과 측복통, 세균뇨 등 그러한 소견이 나타나며 한쪽에 국한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사실 증상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 그러면 열이 나면서 한쪽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이건 신우신염을 의심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열이 난다고 하니까 감기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감기나 몸살처럼 발열 및 전신 무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배뇨 불편감이나 측복통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예,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소견, 즉 백혈구 수치의 증가 소견이 나타납니다. 네. 또한 소변 검사에서 심한 녹뇨와 세균뇨, 그리고 단백뇨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적인 혈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사진으로는 신장 조직의 부종으로 신장 음영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방사선 사진에서 결석 등이 의심되는 경우 단층 촬영을 통해서 결석의 위치 및 신장 내의 농양 등을 감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검사들로 인해서 염증이 아닌 결석이 원인이라고 하면 그 결석만 제거하면 신우신염은 자연스럽게 또 좋아집니까? 만일 결석 등에 의한 염증성 소견으로 이러한 신우신염이 생겼다고 한다면 결석 치료 및 염증 치료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뇨기과 병원에서는 결석을 확인할 때 소변 검사로 염증 및 원인균 확인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합니다. 네. 혹시나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만일 증상이 있고 진단을 받은 이후 치료를 미룰 경우 네. 신장 조직의 손상이나 전신 상태 악화로 인한 폐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결석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결석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속설일 수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 신우신염에 걸리면 이게 신장 기능에 이상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정말 어릴 때 걸릴수록 이게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좀 높은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염증이 치료되면서 신장의 흔적, 즉 반응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신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아, 치료 끝난 후에도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신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급성기에는 주사 치료 및 필요시 입원 치료, 증상이 경미한 경우 적절한 약물 투여로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다만 정해진 기간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 사실 그 보통은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을 두고 다 먹지 않고 좀 증상이 호전되면 그만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굳이 또 항생제를 먹어야 하나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러한 신우신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수분 섭취 및 배양 검사에서 확인된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효율적인 요법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또한 약을 어느 정도 드시고 주사 등을 맞은 경우 임상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임상 증상의 개선이 감염의 완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증상이 없어도 소변 검사에서는 상당 기간 세균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우신염이 발생하였고 치료가 끝나셨다고 하셔도 주기적으로 배양 검사 등을 통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서 균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균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증상이 있을 때 그러면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이게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까? 네, 이러한 신우신염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를 진행하신다면 이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게 이제 급성 신우신염인데요. 급성이 자꾸만 재발하면 또 만성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급성 신우신염은 효율적인 치료가 다 끝날 경우 네. 만성 신우신염으로 발전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성 신우신염의 경우 대부분 어렸을 때 발생한 신우신염이나 방광요관 역류 등, 즉 신장의 기능이 미성숙하거나 해부학적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네. 다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될 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급성 신우신염을 앓은 적이 있다면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도 신우신염 검사를 함께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이러한 비뇨기과에서는 방광염 증상이 있는 경우 소변 검사 및 염증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네.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신우신염의 과거력이 있는 상태에서 네. 방광염이 발생했을 경우 약물 처방만 받으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소변 배양 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을 같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과거 본인이 걸렸던 어떤 질병의 이력 같은 걸 전문의와 함께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우신염은 예방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신우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자연적인 방어 기전을 강화하고 방어 기전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즉
전신 건강 상태 등을 유지하고 항문과 질의 청결 유지 및 배뇨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방광 내 남아있는 소변을 줄이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우신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때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